박한식 교수와 함께 평화를 말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자, 오늘은 한반도 정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북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북일 관계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예. 소식 중심으로 이야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 북과 러시아 관계. 최근에는 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아우루스인가요? 그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 이걸 가지고 뭐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한데 기본은 요 선물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북러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요게 핵심이겠죠. 예. 전 요거를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지난 2월 15일, 16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그 이틀 동안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현대 예. 신식민주의 행위 반대 투쟁 지지자들의 연단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이 국제 행사가 1차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 김수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평양시당 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의 북한 관광단이 100명이 또 방북을 했었고요. 또 북의 정보산업상이 대표단을 이끌고 또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자주권 연단이라고 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했나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카잔이라는 곳에서 미래의 경기라고 하는 또 이 경기 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또 참가했다고 하고요. 예. 농업, 예. 과학 기술 뭐 등등 여러 분야에서 또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러 관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급변하는 국제 질서 상황에서 볼 때 소련과 북한이 공히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념을 멀리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러시아는 뭘 줘야 되며 북한은 뭘 줄 게 있느냐. 그 두 개 주고받을 게 많습니다. 자연 자원이나 식량이나 석유나 이런 에너지 편에서는 소련이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고 여유가 많으니까. 그 대신에 북에서는 잘하는 것이 무기지요. 소련이 사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특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무기들을 한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양의 무기를 근래 폴란드를 통해서 또는 독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에서 보내도록 되고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큰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에서 줄 거 있고 받을 게 있고 러시아에서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고 하니까 이런 딜을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면 그 어느 누구도 그걸 저지할 능력도 없고 저지할 그 이론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총탄이며 무기가 지원되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어, 오일이나 이런 에너지가 또 북으로 왔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차원에서 북러 관계가 더 심화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뭐 푸틴의 방북 이야기도 3월 달 러시아 대선이 끝나면 방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게 정점에 있겠죠. 정상회담 자체가. 예, 거긴 뭐 멀지도 않고 하니 심지어는 국경까지 접해 있는 두 나라들이니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러 관계도 북중 관계에 못지않게 어, 활동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역 역할이 어, 그 늘어나고 확장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전쟁 기간에 러시아의 경제가 더 발전했다는 것이 공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북러 협력 관계도 이게 서로 상승 작용을 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그 북중러 지역 이런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예, 이제 한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묶여가지고 이 북중러 경제에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차단되는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라 더 경제가 지금 그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팽창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성공적으로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남쪽은 남쪽대로 지금 큐바하고도 관계가 설정이 되었고, 또 이 외교 관계가 실리적으로 나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남쪽에서 실리적으로 나갈 때마다 미국에 의해서 발이 묶이게 되니까 남쪽에서 실리주의 외교로 나가는 것은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고 북에서는 지금 좀 활기를 펴서 국리에 어, 만족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 대러시아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푸틴이 북을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또 북에서 방문하는 것도 실무선에서는 지금 많이 오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그 예,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월 14일 날 밤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한국과 쿠바 간의 수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예, 쿠바 혁명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이게 노력했고 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좀 발표가 됐어요. 99년도부터 시도해온 25년 노력의 결실 그리고 대사회주의권과 중남미 외교의 미싱 링크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이 형제국이라 칭하는 최우방과 수교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자체가 평가하는 것도 냉전의 멘탈리티에 우리가 구속돼 가지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큐바와 한국이 국교 관계가 했는 거는 북에 정비례해서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도 냉전적인 시각이고 한국은 한국대로 북은 북대로 자유자재로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가 관계를 맺는 것이 남과 북에 다 좋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국내적인 의식 구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교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 먼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 쿠바와의 수교를 발표한 그 시기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담화였는데요.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시다의 평양 방문도 어렵지 않다. 뭐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뭘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스 코리아에서 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 의식이랄까 하는 것은 항일 사상입니다. 항일 민족운동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공론이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씨가 그런 식으로 담화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리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 일본과 관계를 그 누구하고도 관계를 빨리 개선시키는 것이 평양에 유리한 외교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기시다는 요 논의를 뭐 진행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드러나는 거는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만 북과 일본 사이에 어떤 뭐 물밑 접촉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북이 먼저 쳐내려오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전쟁 위험성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요소가 들어옴으로써 그 북에서 볼 때 일본 공격 가능성이 있으면서 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북한의 대일본 정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제국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탈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지금 당장 걸려 있는 것이 소위 일본 사람 체포돼 가지고 납북돼 가는 사람들 한 150명이 된다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열몇 사람밖에 없는 걸로 이북에서는 그렇게 발표는 하고 제가 아는 한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 시체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고 다 상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 유골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본은 그걸 주장할 거예요. 일본 국내의 여론상 고려할 때 그걸 주장할 건데 이 일본인의 그 납포된 체포된 그런 일본인들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은 아무런 진전이 아, 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비핵화를 또 고집을 시킬 겁니다. 그러나 한 이북은 절대 비핵화 미국이나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비핵화가 가능한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도 우리 어떤 시간에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전쟁 훈련 예, 시기 같습니다. 요 시기 때 요거를 구체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한반도 정세, 북러 관계 문제, 또 북일 관계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